고종 황제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독살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덕혜 옹주는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했다라고 해요. 학교에 가서도요, 자신이 싸온 보온병에 있는 물만 마셨다는 거죠. 13살짜리 아이가요. 왜 그랬을까요? 성인이 되자 덕혜 옹주도 일제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복이 되고 나니까 덕혜 옹주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덕혜 옹주의 딸이 실종이 돼버려요. 덕혜 옹주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역사 작가이자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유정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안중근 의사를 만나기 전에 한번 역사의 순간,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던 장소로 가볼게요. 마지막 어전회의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순종에게 나라를 넘겨라, 한일 병합조약을 승인해라, 그리고 그것을 내각에 위임해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어전회의가 열린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 힌트는요, 궁궐입니다. 서울에는요 5개의 궁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세종이 만든 궁궐, 또 5개의 궁궐 중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궁궐들과는 다르게 자연의 지형에 맞춰서 지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우리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 바로 창덕궁입니다. 자, 창덕궁의 가장 중심은 어디냐면 바로 대조전이에요. 대조전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왕비가 사는 곳입니다. 모든 궁궐의 중심에는요 왕비가 살아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우리가 왕비가 사는 곳이 궁궐의 중심이다. 그래서 중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창덕궁의 가장 안쪽에 있는 대조전에서 몰래 회의가 열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게요. 자, 이 대조전 안에 들어가면 흥복헌이라고 하는 정각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린 거죠. 이곳에서 순종은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 또 일본 관료들이 와서 빨리 위임해라. 왜냐하면 대한제국의 국제에 따르면, 국제라고 하는 건 헌법이에요. 모든 국가에 관련된 일들은 황제에게 집중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결정하지 못하겠으면 내각에 신하들한테 위임 넘겨라 라는 강요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순종의 아내였던 순정효 황후가 듣게 된 거예요. 순정효 황후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 500년이 넘어온 이 조선이 우리 남편 때 끝이 나는구나.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근데 정작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위임장을 쓰지 못하도록 국세를 내가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국세를 가져다가 자신의 치마 속에 넣고 방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요,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이때 순정 효왕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불과 17살에 불과했어요. 17살짜리 어린 소녀죠. 이 어린 소녀가 어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수많은 친일파들이 순정효왕후를 찾아와서 소리 지릅니다. 옥새를 내놓으십시오. 순정효왕후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순정효왕후에게 다가와서 국세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왜요? 역사에 기록되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인물이 신발을 신은 채 쿵쿵쿵 걸어옵니다. 순정효왕후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걸음소리를 들으면서 불안감을 느껴요. 그리고 자신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들었죠. 자신의 숙부였던 윤덕영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숙부 윤덕영은요, 순정효왕후의 치마를 들쳐내고 옥새를 뺏어서 일본에게 건네줍니다. 그 대가로 윤덕영은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고 엄청난 돈을 받아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경복궁 옆에 서촌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유명 명소인데요. 그 꼭대기에 벽수산장이라고 하는 유럽식 별장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요, 여러 집들을 사가지고 자신의 첩들을 하나씩 두고요. 여러분들 벽수산장에 올라가서 보면요, 경복궁이 아래로 보여요. 자신이 왕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의 왕국을 만든 거죠. 참으로 어이가 없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벽수산장이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요, 여러분들. 6.25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황폐해야 된 이 서울의 모습에서 1956년도에 서울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촬영했어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잣집의 두 여인이 야외에서 차를 이렇게 마십니다. 근데 그 차를 마시는 뒤편으로 벽수산장의 모습이 나와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 정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보냈던 윤덕영. 그런데 여러분들, 순정효왕후는 어땠을까요? 일제강점기 동안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조선이 망한 것은 생각하지만 조선 왕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순정효왕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순정효왕후는요, 아버지도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에 세도 정치 배웠죠. 19세기 들어서 왕의 외척들이 권력을 농단했던 시대, 세도 60년 이렇게만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세도 60년이 아닙니다. 세도 100년이에요. 자, 흥선대원군의 아내가 무슨 성씨인지 아세요? 민씨입니다. 영민씨. 그 가족에서 고종의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죠. 명성왕후 민씨예요. 그러면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아내도 성이 뭐였을 것 같아요? 민씨입니다. 흥성대원군, 고종, 순종 이 3대에 걸쳐서 다 민씨가 부인을 한 거예요. 민씨 집안이 모든 관리를 다 독차지했고요. 태도 정치입니다. 이때도요. 그런데 순종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민씨가 일찍 죽으면서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한 게 순정효황후예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민씨인데 갑자기 윤씨로 바뀌었잖아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뇌물 준 거예요. 뇌물 줘가지고 13살에 불과했던 순정효황후를 중전으로 만든 겁니다. 이때 순종의 나이와 순정효황후의 나이 차가 무려 20살 차이예요. 1906년도에 황태자비가 되었고 1907년도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일로 강제 퇴위당하면서 순정효황후는 황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앗기는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대한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고요. 순정효황후는 창덕궁 안에서 시아버지인 고종, 그 다음에 병약했던 남편 순종을 보필하면서 왕실을 지켜나갔어요. 그러다가 1919년 고종이 죽고요. 1926년 남편인 순종이 죽으면서 순정효황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님도 보내고 내 남편도 보낸 죄인이 어떻게 화려한 단청 아래에서 살 수 있겠니? 나는 이제 단청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창덕궁에서 단청 없는 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낙선제입니다. 이 낙선제에 머물면서 일제강점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왕실 재산을 지키면서 또 이 나라가 독립하기를 희망하면서요. 그리고 정말 45년도에 독립을 이뤘잖아요. 너무나 기뻤던 순정효황후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던 이승만은요, 왕실 사람들이 궁궐에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왕실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낙선제에 살고 있던 순정효황후를 정릉으로 쫓아버렸고요. 일본에 머무고 있던 황태자 영친왕과 덕혜옹주도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순정효황후는 가슴이 아팠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지켰던 이 궁궐을 강복한 나라에서 지키지 못하는구나. 늘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샜고요. 그러던 어느 날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죠. 영원히 왕처럼 독재를 하고자 했던 이승만이 국민들의 힘으로 쫓겨나면서 순정효황후는 자신이 원래 살던 낙선제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하던 영친왕,
이방자 덕혜옹주를 불러들여서 자신이 다 챙기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왕실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일본에서 들어왔던 영친왕과 이방자 덕혜옹주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영친왕은요, 왜 일본에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선 왕실 사람이 한반도에 남아 있으면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까 일제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황희 계승권을 가지고 있던 영친왕을 일본으로 끌고 간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조선 황실의 혈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일본 여성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 일본 여성이 바로 이방자 여사인 거죠. 이방자, 우리나라 이름이지만 일본 여성. 이 분도 되게 불쌍한 분이에요. 일본의 황족이고요. 여왕이라고 하는 직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병명을 받고 나서 너 아이 못 낳아? 그러면 너 영친왕하고 결혼해. 그러면 조선 혈통을 끊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략 결혼한 거예요. 네, 신기하게도 영친왕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기뻤겠죠. 그 기쁨도 잠시. 그 아이는 원인 모르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광복을 맞이했어요. 광복 맞이하니까요, 일본에서도 이들을 버리고요, 한국에서도 못 들어오게 받고요.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힘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됐던 인물이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입니다. 이 둘은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고 국내에 들어왔어요. 이방자 여사는요, 한국에 들어와서 자선 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왕실의 여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생각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마지막 며느리라고 하는 책임을 다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순정효왕후 장례 치렀고요. 남편 영친왕의 장례도 치렀고요. 마지막 덕혜옹주의 장례도 치릅니다. 덕혜옹주가 죽고 나서 자신의 소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지 9일 만에 돌아가시게 돼요. 조선 왕실을 끝까지 챙기고 돌아가신 분이 이방자 여사였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덕혜옹주 이야기를 해볼까요? 덕혜옹주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손혜진이 주연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영화지만 역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은 과장되어 있는 왜곡도 많은 영화이기는 해요. 가장 큰 부분은요, 덕혜옹주가 독립운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덕혜옹주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았는지를 공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덕혜옹주는 고종 황제가 낳은 딸입니다. 언제 낳았는 줄 알아요? 나라 빼앗기고요, 본인의 나이 60에 낳은 딸이에요. 60에 나왔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귀여운 여자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서 아빠, 그죠? 더군다나 고종은 어떤 입장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요, 상심에 너무나 힘들어하던 시기에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딸이 덕혜옹주였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로요, 덕혜옹주를 위해서 고종이 유치원도 만들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도 궁궐입니다. 덕수궁에 가면 준명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준명단에 유치원을 만들고요, 덕혜옹주를 보냈어요. 이 덕혜옹주가 잠을 자는 건물에서 준명당까지 150m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다가 넘어질까, 또는 비가 오면 비 맞을까, 눈이 오면 눈 맞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가마에 태워서 유치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이쁨 받으면서 컸겠어요. 사랑만 받은 아이인 거죠. 그런데 이 덕혜옹주가 10살이 좀 넘었을 때 비극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던 고종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종 황제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독살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요, 독살을 당하면 사람의 시신이 빠르게 부패합니다. 살이 부풀어 올라요, 금방. 고종 황제가 죽었을 때 옷을 갈아입혀야 되잖아요.
수의를 입히기 위해서 옷을 벗겨야 되는데 벗겨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가위로 잘랐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이 덕혜 옹주도 고종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뭐 명목상은 유학이죠. 근데 일본에 갔던 덕혜 옹주는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했다라고 해요. 학교에 가서도요, 자신이 싸온 보온병에 있는 물만 마셨다는 거죠. 13살짜리 아이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고요, 일본에 갔더니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도 없고요, 누구 하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늘 의기소침했고 불안에 떨었고, 그런 것들이 덕혜옹주의 정신과 몸을 병들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성인이 되자 덕혜옹주도 일제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마도주였던 다케유키라는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다케유키는 굉장히 잘생긴 남자예요. 키도 크고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대학 교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난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망한 대한제국의 덕혜옹주와 결혼을 하라? 근데 정신도 온전치 않다고 해요?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지 않았겠죠. 그래도 둘 사이에 딸은 낳고 결혼 생활은 이어갔어요. 하지만 강복이 되고 나니까 이 다케유키는 더는 덕혜옹주와 결혼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덕혜옹주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46년도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덕혜옹주의 딸이 56년도에 실종이 돼버려요. 덕혜옹주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어떤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신이 살아갔던 장소도 기억 못하고 자신을 돌봐주었던 상궁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덕혜옹주의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는 사진을 한번 쭉 보시면요, 굉장히 총명했던 얼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얼굴이 나중에는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얼굴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최고의 높은 권력과 지위와 부를 가졌던 왕족들조차도 혈통이 끊기고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살아갔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활을 했겠냐고요. 그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내내 정말 인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일본의 탄압을 받으면서 내 가족을 살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빼앗기고 나중에 가면 내 아들, 딸까지도 내놓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라를 빼앗긴다는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역사라고 하는 건 늘 흥망성쇠가 진행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건설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이 나라가 있다는 걸 지켜내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사그러드는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안중근의 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이제 우리 안중근을 만나러 가볼게요.